백조와 박쥐, 히가시노 게이고. 약속 장소는 아카사카 호텔의 라운지였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쯤 일찍 도착했다. 상대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점원이 인원수를 물어서 2명입니다. 라고 미레이는 대답했다. 되도록 구석자리가 좋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점원이 중정이 내다보이는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다. 옆 테이블과 한참 떨어져 있어서 대화가 남의 귀에 들어갈 걱정은 없을 것 같다. 자리를 잡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친구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스튜어디스 시절의 동기로 지금은 전업주부다. 이번 사건 이후로도 빈번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시라이시 겐스케의 장례식에도 달려와준 친구였다. 야, 그 시사평론가의 말 따위는 무시해버려. 그냥 남들 안 하는 얘기로 튀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잖아. 예상대로 비난 댓글도 엄청나고. 메시지를 읽고 미레이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격려해주는 건 고맙지만 미묘한 오해라는 마음은 지울 수 없었다. 그래도 답장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고마워, 기죽지 않아, 걱정 마 라고 써서 보냈다. 내친 김에 인터넷 기사도 체크했다. 대충 훑어본 바 불쾌한 글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아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스마트폰에서 마음에 걸리는 뉴스를 발견한 것은 오늘 아침 이른 시간이었다. 주간 세보의 기사에 대한 논평으로 인터넷에 비난 댓글 쇄도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방송에서 논객으로 활약하는 한 시사평론가가 이번에 발매된 주간 세보의 공소시효 만료, 처벌할 수 없는 살인자들의 그 후라는 기사에 대한 논평을 SNS에 올리자 그 내용을 비난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논평 내용은 아무리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어도 이미 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 그 변호사는 과거의 죄를 밝히라고 구라키 피고인을 몰아붙였다는데 그걸 밝힐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누구에게나 감춰두고 싶은 과거가 있다. 그것을 폭로하려는 자가 있다면 저항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 물론 그렇다고 살해해도 된다는 건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닌가. 나라면 어떻게 공소시효 날을 맞이했는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니,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마 평생 없을 기회다. 라는 것이었다. 주간 세보의 기사는 미레이도 봤었다. 남바라라는 기자 이름도 기억났다. 아야코가 이야기했던 집으로 불쑥 찾아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는 그 기자일 것이다. 하지만 기사를 읽고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어딘가 요점을 벗어난 것 같았다. 적어도 미레이가 원했던 내용은 아니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에서 자, 만일 당신이 재판원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까? 구라키 피고인을 단지 한 명만 살해한자로 취급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했지만 이번 사건의 중요 포인트가 정말로 그런 것인지 미레이는 수긍할 수 없었다. 유일하게 시선을 끈 것은 구라키 아들의 발언이었다. 아버지 과거 사건에 대한 처벌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싶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가족으로서 당연한 그야말로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하지만 재판 전에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경솔한 발언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어쨌든 주간 세보의 기사에 대한 느낌은 그런 정도였다. 여전히 주간지는 남의 불행까지 장사거리로 써먹는구나 하고 그저 한심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당장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다. 시사평론가의 그 글을 읽고
비난이 쇄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웃기는 법 제도 덕분에 처벌을 면한 살인범을 옹호하는 것이냐?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라는 비판이 속속 올라오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시사평론가는 시시때때로 그런 자극적인 발언을 내뱉어 욕을 먹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번에도 비난 쇄도를 충분히 예상했을 터였다. 하지만 미레이는 또 다른 이유로 이 논평을 용서할 수 없었다. 시라이시 변호사가 과거의 죄를 밝히라고 구라키 피고인을 몰아붙였다라는 것을 흔들림 없는 사실처럼 써버린 것이다. 그건 이번 사건에서 미레이가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점이었다. 그자의 논평에 비난이 쇄도했다고 해도 그 억울한 마음이 풀릴 리 없다. 친구의 격려 메시지도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분노로 다리를 달달 떨고 있는데 느닷없이 발밑이 컴컴해졌다. 이어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사쿠마 아즈사가 백팩을 등에서 내리는 참이었다. 미레이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웃는 얼굴과 손짓으로 제지한 뒤 사쿠마는 자리에 앉았다. 옆으로 다가온 점원에게 커피 2잔을 주문했다. 조금 전에 검찰에 전화했더니 예정대로 그 시각에 만나자고 하시네요. 사쿠마가 말했다. 그렇군요. 이래저래 고맙습니다. 미레이는 머리를 숙였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사쿠마가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검찰청에 가는 건 처음이기도 하고요. 피고인 측이 아니니까 부디 마음 편히. 변호사는 검은 테 안경 너머에서 실눈이 되어 웃으면서 말했다. 하긴 마음 편히라는 게 어렵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네, 커피가 나왔다. 미레이는 우유를 조금 넣어서 마셨다. 사쿠마 변호사님도 주간세보 기사 보셨어요? 그녀는 커피잔에 손을 내밀면서 표정이 바뀌는 일 없이 네, 읽어봤어요. 라고 대답했다. 딱히 별 문제는 없지만 참고가 될 만한 내용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이러니 저러니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하고 판단하겠죠. 시사평론가가 SNS에 올린 글에 비난이 쇄도한다고 해도 저는 그리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사쿠마는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한 뒤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속 기사 등을 게재할 예정이 있는지 출판사에 한번 문의해봐야겠네요. 만일 그럴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원고를 보여달라는 요청서를 보내도록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백팩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내 쓱쓱 메모를 시작했다. 담당 검사는 넓은 이마와 높은 코가 특징적인 인물이었다. 이름은 이마하시.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일까? 어깨 폭이 넓어서 정장이 잘 어울렸다. 직접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 라고 사전에 사쿠마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미레이는 수사 기록의 등사본을 살펴보고 가졌던 의문, 즉 시라이시 겐스케의 언동으로 알려진 부분이 전혀 아버지답지 않다고 느낀 것 등을 이마하시에게 솔직히 말해보았다.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마하시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미레이의 이야기가 끝나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라고 공감을 표해 주었다. 아버님의 인간성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유족으로서는 특히 거슬리는 부분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라고 그는 말을 이었다. 사쿠마 변호사에게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건 피고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별반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고 사건의 양상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말투 등은 실제와 다소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재판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말투 같은 게 아니라 애초에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대응할 리 없다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람의 과거를 추궁했다느니 폭로하려고 했다느니 저는 그게 무슨 얘긴지 전혀 납득이 안 돼요. 하고 이마아 씨는 신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피고인에게 공격을 당했던 거죠. 그게 없었다면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이해가 안 돼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없나요? 구라키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 이마아 씨는 눈썹 위쪽을 긁적였다. 무엇 때문에요? 그건 저도 잘 모르지만 하고 이마아 씨가 검지를 바짝 세웠다. 어쩌면 그 말대로 아버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을 강하게 추궁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자기 사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버렸다 라는 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실제로 아버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느냐라는 건 현재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라키 피고인이 어떻게 느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오해를 사는 바람에 살해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레이는 입을 툭 내밀며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렇죠. 만일 실제로 그랬던 거라면. 검사는 표정도 바뀌지 않고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오해가 있었는지 어떻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구라키 피고인조차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본인은 정직하게 털어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요. 그건 그렇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미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가요? 왜요? 이마아 씨는 책상 위에서 양손을 마주 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방금 그 말씀대로 구라키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되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렸으니까 앞뒤가 딱 맞는 스토리를 짜내는 건 어렵지 않았겠죠. 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받은 아사바시 모녀에게 유산을 증여할 마음을 먹고 시라이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그것 자체가 정상 참작을 노린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상담은 한 적도 없고 단순히 예전에 자신이 공소시효 만료로 살인죄를 면했다는 얘기를 술김에 시라이시 변호사에게 떠벌린 것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시라이시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나무라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이 깬 뒤에야 혹시 시라이시 변호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졌고 그래서 죽이기로 했다. 의외로 진상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미레이는 눈을 깜빡거리며 등을 꼿꼿이 세웠다. 만일 그런 거라면 일이 전혀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니, 달라지지 않아요. 과정이 어찌되었든 공소시효가 만료된 과거의 살인을 깜빡 털어놓은 것을 후회하고 입막음을 하기 위해 살해했다 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됐건 자기 사정만 생각한 이기적인 동기지요. 동기 자체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발생한 경위 같은 건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재판원들 역시 그런 점은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이마아 씨가 물었다. 아니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아버지가 융통성 없이 그저 정의만 내세우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되는 건요. 어떤 심정이신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지나치게 깊이 파고드는 건 득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해 사실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결과의 중대성이에요. 피해자가 살해되고 사체가 유기되었다 라는 결과가 얼마나 중대하냐라는 점이죠. 본건의 경우에
동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텐데도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오히려 재판원들이 당황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에 대해 추궁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라는 식의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는 건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사쿠마 변호사님은 범행 직전에 아버지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지가 중요하다. 어쩌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미레이는 사쿠마 쪽을 돌아보며 그렇죠 라고 확인했다.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나선다면 바로 그런 점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마하 씨가 말했다.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계획성의 유무는 명백히 결정됩니다. 시라이시 변호사와의 대화를 다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나는 그걸로 판결이 크게 바뀔 일은 없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피고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본건에 관해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을 테니까요. 아사바시 모녀에 관한 건 어때요? 피고인을 그리 미워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 모녀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은 없습니다. 어쩌면 변호인 측에서 희망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 모녀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건 구라키 피고인이 과거 사건을 반성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사바 모녀는 피고인이 과거에 일으킨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는 이마하 씨는 손 밑에 파일을 재빨리 펼치고 시선을 내달렸다. 1984년에 일어난 사건의 피해자는 금융업을 하던 하이타니 쇼조라는 남성입니다. 만일 구라키 피고인이 정말로 후회한다면 그 하이타니 씨의 유족에게 먼저 사죄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사죄의 증거를 변호인 측에서 제시해 준 게 없어요. 나는 그 점도 법정에서 강하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무기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쓸데없는 짓은 안 하는 게 좋다. 라고 설득하려는 것처럼 미레이는 느꼈다. 하지만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자, 이해가 되셨다면 공판에 대비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마하 씨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미레이는 별수 없이 네 라고 대답했다. 재판 준비는 아무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는 이야기는 아버지에게서도 자주 들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마하 씨가 말했다.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미레이는 사쿠마 쪽을 보았다. 변호사가 격려하듯이 크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야코와 둘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피고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때문에 고통을 겪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반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죄를 폭로하려는 자가 있을 때는 살인을 해버리는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만일 양쪽 다 당신이라면 새로 생겨난 불행한 유족에게는 어느 쪽 얼굴을 내보일 것이며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외워온 대로 말한 뒤에 어떻습니까? 라고 미레이는 검사를 올려다보았다. 이마하 씨는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얼굴 그대로 나지막하게 신음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라고 미레이가 걱정하는 참에 그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네, 정말 훌륭합니다. 라면서 양손을 마주쳤다. 맨션과 빌딩 사이의 일방 통행 도로에 들어가자 앞쪽에 넓은 도로가 나타났다. 신호등은 없고 노면에 멈춤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다. 소형 트럭 한 대가 일단 정지를 한 뒤 천천히 좌회전해서 달려갔다.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가즈마는
그대로 널찍한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꺾어들었다. 인도폭에도 여유가 있었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여자를 바람막이를 걸치고 조깅을 하는 남자가 속도를 늦추는 일 없이 유유히 앞질러 갔다. 바로 눈앞에 강에 걸린 다리가 보였다. 스미 다가와 강의 기요스밭이다. 가즈마는 걸음을 멈추고 다리를 올려다 보았다. 파란색으로 칠한 철골이 우아한 곡선을 그렸다. 다리 건너편 건물의 창유리가 저녁 햇빛을 반사하며 붉게 빛났다. 심호흡을 한 차례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내 의지에 따라 찾아온 것이다. 여기까지 와놓고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 시선을 숙인 채 묵묵히 걸었다. 다리를 다 건넜을 때 드디어 얼굴을 들고 오른편을 살펴보았다. 스미다가와강 제방을 따라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었다. 스미다가 와테라스라는 곳이다. 계단이 있어서 아래로 내려갔다. 이 계단은 아버지의 진술 조서에도 나온다. 가즈마는 스마트폰을 꺼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불러냈다. 호리베에게 부탁해 상세한 지도와 함께 받아온 것이다. 사건 현장에 가보고 싶다는 가즈마의 말에 호리베는 그건 추천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라고 전화기 너머에서 못을 박았다. 그 이유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사건을 마주해야 할 사람은 아버님이지 가즈마 씨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즈마 씨는 하루빨리 이 사건과는 무관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가슴에 새겨둘 생각이에요. 부탁드립니다. 호리베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는데 잠깐 지나가는 정도로만 하세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얼른 둘러보고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 서 있는 것도 안 된다고요? 잠시 서 있는 정도는 괜찮지만 오래 머무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돼요. 혹시나 해서 묻겠는데 설마 꽃이나 공약물을 들고 갈 생각은 아니죠?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행이군요. 그런 건 절대 해선 안 됩니다. 누가 어디서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요. 가해자 가족이 사건 현장에 꽃을 올리고 있더라. 라는 식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라도 하면 문제가 커져요. 세상은 냉담하고 악의에 차 있어요. 정상 참작을 노린 퍼포먼스라고 비난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가즈마 씨가 현장에 나가는 건 아무 득이 될 게 없어요. 호리베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재판 전에 정신없이 바쁜 시기에 번거로운 일은 버리지 말아달라 라는 뜻이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되짚어보며 가즈마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스미다가 와테라스를 걸었다. 이윽고 발을 멈췄다. 사진과 일치하는 장소를 찾았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 풍경만 보면 여기서 살인사건이 났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할 것 같다. 사건 당시에는 공사 때문에 통행 금지가 내려졌다는데 이미 공사는 끝나고 가림막은 흔적도 없이 철거되었다. 산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만일 이런 풍경이었다면 아버지도 이곳을 살해 현장으로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어딘가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다녔을까? 하지만 오후 7시경이라는 시간대를 생각하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살인이 가능한 장소를 그리 쉽게 찾아냈을 리 없다. 장소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적어도 그날은 범행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을 터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즈마는 이곳에서 공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원망스러웠다. 이런 곳에 통행금지를 내리면 사각지대가 되어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을까? 물론 이런 원망이 엉뚱한 화풀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용케도 이런 장소를 찾아냈구나. 주위를 살펴보며 새삼 생각했다. 아버지의 진술로는 그날 도쿄에 도착해 시라이 씨를 만나기 전에 빈 시간에 이곳을 찾아냈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마구잡이식이 아닌가. 정말 우연히 이런 곳을 찾아낸 것일까? 하지만 아버지가 사전에 이런 곳을 찾아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만일 그런 거라면 사건 당일의 행적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날 아버지는 도쿄역에서 오테마츠까지 걸어갔고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몬젠 나카초역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만일 사전에 이곳으로 정해두었다면 몬젠 나카초역 대신에 스이텐 구마이역으로 향하는 게 자연스럽다. 몬젠 나카초역에서 이곳까지는 1.5km 거리지만 스이텐 구마이역이라면 그 반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즈마도 오늘 몬젠 나카초역이 아니라 스이텐 구마이역에서 이곳까지 걸어왔다. 사전에 장소를 정해둔 것을 감추려고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다. 거의 모든 것을 자백하고 사형까지 각오한 사람이 그 부분만 거짓을 말한다는 건 부자연스럽다. 역시 그 진술대로 몬젠 나카초역까지 갔다가 살해 장소를 찾으러 이곳까지 걸어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공사 때문에 이곳이 대도시의 사각지대가 된 것을 알아본 게 불행한 우연이었던 셈인가?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도도히 흘러가는 스미다가와 강물을 바라보면서 가즈마는 머리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자리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인간 구라키 다스로가 우리 아버지가 칼로 사람을 찌르는 광경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 지붕에 달린 놀이배 한 척이 눈 앞을 가로질러 갔다. 타본 적은 없지만 저 놀이배 쪽에서는 이쪽이 어떻게 보일지 문득 궁금해졌다. 저녁 7시쯤이면 해는 이미 떨어졌을 테니까 어두워서 인적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살인자의 심리상 만일 저 놀이배가 지나갔다면 범행을 망설이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실제로 일을 저지른 것을 보면 그때 스미다가와 강에는 배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런 것까지 불행한 우연처럼 생각되었다. 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고 했을 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있었다. 회색 코트 차림의 젊은 여자였다. 그 여자가 손에 든 것을 보고 가즈마는 숨을 헉 삼켰다. 흰 백합꽃이었다. 한 가지 예감이 가슴속을 스쳐갔다. 그녀는 흘끗 가즈마 쪽을 쳐다봤지만 곧바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누가 됐든 상관 말고 그냥 지나가라 라는 듯한 느낌이었다. 가즈마는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여자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바닥에 꽃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맞댄 채 눈을 감았다. 틀림없이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었다. 가즈마는 계단 앞에 우두커니 서버렸다. 얼른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기도를 올린 건 기껏해야 수십 초일 텐데도 가즈마에게는 무섭도록 길게 느껴졌다. 그런데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친 그녀가 얼굴을 들었을 때 가즈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20여 미터쯤이었다. 그래도 묘한 기척이 감지되는 것인지 문득 그녀가 가즈마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서로의 시선이 공중에서 교차하고 다음 순간 떨어졌다. 거의 동시에 둘 다 시선을 돌렸다. 그야말로 한순간의 일이었지만 가즈마는 크게 당황했다. 다급하게 계단을 올라갔다. 뒤를 돌아보기가 두려웠다. 큰 길로 나온 뒤에도 계속 걸었다. 호리베의 충고를 잊어버리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문 것을 후회했다. 아니, 충고를 잊어버린 게 아니었다.
그 여자가 자꾸만 마음이 쓰였던 것이다. 누구였을까? 그곳에 꽃과 기도를 올릴 사람이라면 한정적이다. 시라이시 겐스케가 살해된 현장은 언론에 발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이로 추측해보면 시라이시 겐스케의 딸이 아닐까? 라고 가즈마는 생각했다. 유족 측에서 피해자 참여 제도를 이용한다는 통보가 호리베의 사무실에 도착했고 대표는 장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다. 그녀는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 단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평안한 영면만을 빌었을까? 아니, 재판을 앞두고 아버지의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고 맹세했으리라. 피고인이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툴 일은 없다. 그녀에게 승리란 무엇일까? 극형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투쟁이 끝난다고 생각할까? 복잡하게 얽히는 생각에 가즈마는 숨이 가빠졌다. 그녀가 사형을 바라는 상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피고인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을까? 알아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느꼈을까?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과 똑같이 그 가족도 증오의 대상일까? 가즈마는 발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머리 위로 고가도로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여기가 대체 어디인가? 두서없는 생각을 하다 보니 낯선 곳에 들어선 모양이다. 스마트폰을 꺼내 현재 위치를 확인했다. 이곳인가? 화면을 들여다보니 이해가 되었다. 스미다가와 강을 벗어나 후카가와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고가도로를 따라 걸어가면 몬젠 나카초다. 지난번에 아스나로에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는 아사바 모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그 뒤에 호리베에게서 그 모녀가 아버지에게 악감정을 품은 것은 아닌 듯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의 건강도 걱정해주고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 온 김에 다시 찾아가 볼까? 아버지가 그 식당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 모녀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계획에도 없이 퍼뜩 생각이 난 것이었지만 묘안인 듯한 마음이 들어서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물론 가즈마도 알고 있었다. 어느새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버린 조금 전에 그 여자. 사건 현장에서 기도를 올리던 그녀를 어서 빨리 잊으려고 급히 다른 계획을 세운 것이다. 거기서 몬젠 나카초까지 도보로 10분쯤 걸렸다. 살해 현장을 미리 정해두었다면 오테마치역에서 스이텐 구마이 역으로 갔을 것이라는 추리는 역시 타당성이 있다고 새삼 깨달았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에이타이 대로를 따라갔다. 잠시 뒤 아메미야와 함께 찾아갔던 낡은 건물이 저만치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혼자라서 역시 약간은 불안했다. 건물 앞까지 간 참에 가즈마는 걸음을 멈췄다. 1층의 라면집은 내부 공사를 하는지 휴업 중이었다. 그 옆에 계단을 올라가기가 망설여졌다. 마음을 굳게 먹고 발을 내디뎠을 때 계단 위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내려왔다. 아니, 남자라기보다 소년인가? 나이는 어떻게 보건 10대 중반이다. 머리를 위로 삐죽삐죽 올렸지만 얼굴은 어리다. 후드티에 점퍼를 걸친 몸집도 가늘었다. 소년의 뒤를 이어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를 보고 흠칫했다. 아사바 오리에였다. 오리에는 소년을 향해 뭔가 말을 건넸다. 소년은 그녀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한 얼굴로 몇 차례 고개를 끄덕인 뒤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그 뒷모습을 오리에가 눈으로 배웅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흘끗 가즈마 쪽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란 듯 발을 멈췄다. 그러고는 겸연쩍은 듯한 표정으로 머리를 숙였다. 가즈마는 심호흡을 한 뒤에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아사바 오리에시죠?
우리 애는 얼굴을 들고 네 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가즈마라고 합니다. 구라키 다스로 씨 아들입니다. 아, 네. 바쁘실 텐데 죄송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애는 입술을 달싹거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러시면 그녀는 이윽고 말했다. 가게로 올라가죠. 개점 준비로 어수선하지만요. 어머님도 안에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즈마는 머리를 숙였다. 계단을 올라가 식당 앞에서 우리 애가 잠시만요 라면서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요코에게 사정을 설명하려는 모양이다. 잠시 뒤 미닫이 문이 열리고 들어오세요 라고 우리 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고 가즈마는 안으로 발을 들였다. 테이블이며 의자가 반듯하게 정리되어서 언제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카운터 안에 아사바 요코가 있었다. 가즈마는 그 앞으로 걸어가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지난번에 친구분하고 같이 왔었다면서? 요코가 물었다. 난 그런 줄도 몰랐는데 가고 난 뒤에야 우리 애가 이야기해 주더라니까. 아까 그 손님이 구라키 씨 아드님인 것 같다고. 가즈마는 우리 애를 돌아보았다. 역시 그때 알아보셨군요. 그러신 것 같긴 했는데. 처음 들어섰을 때 구라키 씨를 꼭 닮았구나 했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작은 손짓이며 몸짓이 똑같아서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죄송합니다. 이름을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일을 알고 분명 원망하실 것 같아서요. 아사바 모녀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이윽고 어머니 쪽이 입을 열었다. 얼마 전 검사에게 불려가서 옛날 사건의 진범이 구라키 씨였다는 얘긴 들었어요. 그걸 숨기려고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도요. 물론 크게 놀랐고 충격도 받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왜 자수해주지 않았나 하는 원망도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도 모진 고생 없이 그럭저럭 잘 살았을 거 아니요. 남편을 잃는 일도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는 일도 없었을 거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가즈마는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저런저런 그러지 말고 얼굴 들어요. 아드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요코가 카운터 밖으로 달려 나오는 기척에 가즈마는 얼굴을 들었다. 우리 애가 앉으라고 의자를 권해주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즈마는 그 의자에 앉았다. 요코도 카운터 스툴에 자리를 잡았다. 구라키 씨를 원망하는 말도 물론 하고 싶지. 하지만 이해가 되는 점도 있더라고. 가즈마는 눈만 끔뻑거리다가 요코를 마주보았다.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구라키 씨는 우리한테 참말로 잘해주셨어.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넌지시 식당 경영 상태도 물어봐주고 장사가 시원찮다고 하면 비싼 걸로 몇 가지씩이나 주문해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서슴없이 말하라는 이야기도 자주 해주셨어. 다만 어째 이리도 우리한테 잘해주시나 궁금하긴 했지. 번번이 먼 길에 일부러 찾아주고 나고야나 미카와 음식이야. 구라키 씨가 사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드실 수 있잖아. 그래서 검사님 얘기 듣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더라고. 하지만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크시겠죠. 글쎄, 문제는 그거야. 나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마음은 뭐 전혀 없더라고. 실감이 안 난다고나 할까? 검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 구라키 씨 때문에
당신 남편이 의심을 받고 자살까지 했으니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말이야.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훌떡훌떡 바뀌는 게 아니지. 게다가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구라키 씨 덕분에 이제야 구제되었다는 마음도 들었어. 구제라고요? 너무도 뜻밖의 말이어서 가즈마는 잘못 들었나 하고 어리둥절했다. 내가 지난 30여 년 동안 원한을 품은 건 경찰 쪽이야. 우리 남편은 경찰이 죽인 것이다.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렇잖아. 범인도 아닌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어. 경찰은 자백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지. 내 남편은 성격이 좀 급한 편이긴 해도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옳지 못한 일에는 분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누구를 죽이고 말고 할 리가 없지. 목을 맨 건 고문을 참다 못해 항의하려고 제 목숨을 건 게 틀림없어. 하지만 경찰은 어땠는 줄 알아?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 자살한 건 더 이상 달아날 데가 없어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도리어 우리 남편을 나무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했지. 세상이 참 그렇더라고. 결국 아무 증거도 못 찾았는데도 우리를 살인범 가족으로만 보더라니까. 그러니 도망칠 수밖에 없지. 몰래 숨어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남의 눈에 띌세라 근근히 식당 장사나 할 수밖에. 그래도 마음보 사나운 인간은 어디나 꼭 있게 마련이라서 옛날 일을 시시콜콜 캐내고 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어렵사리 잡은 행복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요코가 거기까지 이야기한 참에 우리 애가 어머니 라고 나무라듯이 제지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은 말하지 말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요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튼 여태까지 떳떳하게 얼굴 내밀고 살아본 적이 없어. 우리 과거를 아는 사람들 중에 내 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지. 그런데 참 세상 우습지. 당연한 일이지만 진범 구라키 씨만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짐작하고 뒤에서나마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 이번 사건만 해도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질까봐 그런 거잖아. 예전 사건을 사죄하려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야. 진심으로 사죄할 마음이었다면 좀 더 일찍 모든 걸 털어놓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요코는 쓴 웃음을 지으며 가만히 손을 저었다. 그야 그런 생각도 했지. 하지만 그건 어려운 말로 이상론이라는 거야. 인간이 얼마나 약한 동물인지 내 나이가 되면 다 알아. 딱 자르듯이 들려준 그 말에 가즈마는 고개를 떨구는 수밖에 없었다. 구라키 씨는 그거 속일 수도 있었어. 요코의 말에 가즈마는 고개를 갸웃했다. 속이다니 뭘 말입니까? 그 히가시 오카자키 사건 말일세. 이번 사건에 대해 뭔가 다른 동기를 지어내서 말해도 됐을 거라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났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이야. 그러면 아마 형도 더 가벼워졌을 걸세. 근데도 그러지 않고 모든 걸 낱낱이 고백했어.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됐지. 방금 전에도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었어. 오랜 세월 고통받은 것에 대해 취재하게 해달라고 말이야. 똑같은 전화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아예 집으로 들이닥치는 사람도 있어. 속 시끄러워서 죄다 거절했지만 우리한테 씌워진 오명이 풀린 건 확실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우리는 구제되었다고. 그렇군요. 하지만 이라고 요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카운터에 팔꿈치를 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건가? 검사님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투로 이야기하던데.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가즈마가 말끝을 어물거리자 요코가 입가를 풀며 웃었다. 아, 그렇겠네. 미안해. 이상한 걸 물어봐서. 호리베가 말했던 대로 라고 가즈마는 생각했다. 이 모녀는 아버지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라고 우리 애가 가즈마를 보았다.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어요? 충분합니다. 라고 가즈마는 대답했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방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 잘 알겠네요. 아버지는 역시 속죄할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 요코가 말했다. 검사님도 좀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이상한 질문이라면? 구라키 씨가 우리 딸에게 값비싼 선물을 건네거나 데이트를 신청한 적은 없느냐고 하더라니까. 똑같은 질문을 형사한테서도 들은 적이 있어. 쟤를 노리고 드나들었다는 식으로 의심을 하더라고. 요코는 오리의 쪽을 턱 끝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물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딱 잘라 말해주고 왔지. 구라키가 다른 속셈이 있어서 이 식당에 드나들었던 게 아닌가.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짓궂은 상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그들의 업무인 것이리라. 네, 잘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두 분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속죄라기보다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그 말씀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즈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머리를 숙였다. 개점 전에 바쁜 시간에 죄송했습니다. 면회는 어떻게 가보셨어요? 우리 애가 물었다. 아니요, 라고 가즈마는 대답했다. 저를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하셨어요. 마주할 면목이 없다고. 아, 그렇군요. 우리 애는 괴로운 듯 미간을 좁혔다. 부디 건강 잘 챙기셔. 요코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 변호인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에게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코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고 젊은 분 이야기야.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지? 네, 뭐. 가해자 가족이 어떤 심정인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어찌되었든 경험자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좋을지 몰라서 가즈마는 시선을 떨궜다. 가즈마 씨라고 하셨던가? 요코가 이름을 불러주었다. 힘들 때는 그냥 냅다 도망쳐. 눈을 꽉 감고 귀를 막아버리면 돼. 절대 무리할 거 없어. 고맙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말하고 출구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오기 전에 오리의 쪽을 돌아보았다. 아까 어떤 아이를 배웅하시던데. 오리에는 잠깐 주춤하면서 아들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결혼하셨습니까? 어쩐지 독신일 거라고만 생각했던 터라서 뜻밖이었다. 지금은 혼자예요. 아들은 전 남편이 데려갔는데 이따금 절 만나러 와서요. 네. 쓸데없는 질문을 했구나. 하고 후회했다. 이만 실례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고 계단을 내려왔다. 쓸데없는 질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몹시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빌딩을 나와 걸음을 옮기던 때였다. 요코가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대사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다. 마음보 사나운 인간은 어디에나 꼭 있게 마련이라서 옛날 일을 시시콜콜 캐내고 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어렵사리 잡은 행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건 우리 애가 당한 일을 하소연하려던 것인지도 모른다. 어렵사리 잡은 행복이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던 것이리라. 하지만 못된 소문, 즉 부친이 살인범이고 유치장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결국 이혼을 당했던 게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아들을
엄마가 아니라 아빠 쪽에서 데려갔다는 것도 수긍이 된다. 가즈마는 고개를 돌려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아스나로 식당의 간판 글씨가 흐릿해졌다. 그 가게는 지하철 몬젠 나카츠역 근처 에이타이 대로변에 있다고 들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기요스바시에서는 2km 남짓한 거리였다. 미레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침 빈 택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손을 번쩍 들었다. 바로 근처라서 죄송해요 라고 양해를 구하고 행선지를 알렸다. 다행히 운전기사의 대답은 그리 무뚝뚝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후회했다. 아무래도 택시는 큰 도로와 사거리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구라키 다스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동했을 터라서 이런 경로를 택했을 것 같진 않았다. 다음에는 내 발로 걸어보자고 마음먹었다. 몬젠 나카초에는 채 10분도 안 되어 도착했다. 요금도 700엔 이하였다. 아버지였다면 1,000엔짜리 지폐를 건네고 잔돈은 안 받았을 텐데 미레이에게는 그런 발상은 없었다. 교통카드로 계산했다. 택시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며 걸음을 옮겼다. 도쿄에 살아도 이 근처는 처음이다. 에도 시대의 정서가 느껴지고 역사의 흔적이 남은 옛날 동네라는 풍경이었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는 대공습으로 이 일대가 모조리 불에 타서 허허벌판이었다고 한다. 미레이는 스마트폰으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동했다. 잠시 뒤 그 가게 앞에 도착했다. 2층 건물의 커피점이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이타이대로 건너편을 살펴보았다. 낡은 건물에 아스나로라는 간판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이 커피점이 틀림없는 모양이다. 1층에서 카페 라테를 사들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자리는 반절쯤 차 있었다. 다행히 창 밖이 내다보이는 카운터석 끝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앉았다. 검찰 측이 제공해준 수사 자료에 의하면 아버지 시라이시 겐스케는 이 커피점에 2번 왔었다. 게다가 2번째 왔을 때는 2시간이나 머물렀다고 적혀 있었다.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맞은편에 자리한 아스나로 쪽을 지켜보러 왔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984년에 구라키 다스로가 일으킨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자살한 인물의 가족, 즉 아사바 모녀라는 이들이 경영하는 식당이다. 구라키에게서 그 모녀 이야기를 들은 시라이 씨는 현재 2사람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것이다. 분명 구라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버지도 그런 정도의 관심은 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번이나 왔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처음 왔을 때 아무 수학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왔던 것일까? 그러느니 아예 아스나로 식당으로 찾아갔으면 될 게 아닌가.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다. 손님으로 그 식당에 가서 식사라도 했다면 모녀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곳에서 내다보고 있어봤자 그리 대단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레이가 맞은편 건물을 빤히 지켜보고 있을 때 한 인물이 그 건물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파란 다운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미레이는 숨을 헉 하고 삼켰다. 아까 그 남자다. 사건 현장에 꽃을 올린 것은 오늘이 3번째다. 눈에 띄지 않게 얼른 끝내고 올 생각인데도 매번 주위에서 꽂히는 시선이 느껴지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사정이 조금 달랐다. 미레이 쪽에서 먼저 그의 존재를 알아본 것이다. 스미다가 와테라스에 도착했을 때 현장 바로 옆에 다운 재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뭔가 특별한 감정을 품은 것처럼 보였다. 미레이가 그쪽으로 다가갔을 때 그가 걸음을 옮겼다. 마치 뭔가에서 도망치려는 듯한 모습이어서
점점 더 마음에 걸렸다. 게다가 좀 더 결정적인 것이 있었다. 꽃을 올리고 아버지의 명복을 빈 뒤 미레이가 무심코 옆을 돌아보니 조금 전에 그 남자가 아직도 근처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순간이었지만 분명 시선이 마주쳤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급히 자리를 떴지만 미레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최소한 시라이시 겐스케가 살해된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정보는 언론에도 발표된 적이 없고 검찰에서 미레이와 아야코에게 결코 입 밖에 내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줄 만큼 비밀사항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아스나로 식당 앞에 나타났다. 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 건물 안에서 한 남자애와 여자가 나왔다. 둘이 몇 마디 나누는가 싶더니 곧바로 남자아이만 어딘가로 가버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뜻밖의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다운 재킷의 그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넨 것이다. 짧은 대화 뒤에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미레이는 생각을 가다듬었다. 저 여자는 아스나로 주인의 딸이 아닐까? 식당 주인의 딸이라면 그녀를 만난 저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혹시 구라키 다스로의 아들이 아닐까? 그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 미레이가 직접 검색해 본 게 아니라 오지랖 넓은 친구가 알려주었던 것이다. 유명한 광고 대행사에 다니는 엘리트라고 그럴싸하게 써내려갔지만 가짜 뉴스인지 팩트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친구에 따르면 어딘가에 고등학교 시절의 얼굴 사진도 올라와 있다는데 그런 건 찾아보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구라키 다스로의 얼굴 사진이라면 본 적이 있다. 사쿠마 아즈사에게서 빌려온 자료에 있었던 것이다. 기품 있고 온화한 표정이 살인범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듯한 모습이었다. 다운 재킷의 남자는 한순간 얼핏 본 것뿐이지만 구라키 다스로와 닮은 듯한 마음이 들었다. 만일 저 남자가 구라키의 아들이라면 무엇 때문에 아스나로에 찾아온 것일까? 미레이는 사쿠마 아즈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아사바 모녀는 구라키에게 딱히 악감정은 없고 오히려 호감을 가진 듯하다. 그래서 변호인 측의 정상 참작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라는 것이었다. 그런 부탁을 하러 왔을까? 하지만 그건 변호인이 할 일이지 가해자의 가족이 나설 일은 아니다. 가해자의 가족. 머릿속에 떠오른 그 말을 미레이는 되새겨보았다. 물론 가족에게는 잘못이 없다. 혹시 부모 쪽이라면 자녀가 저지른 범죄에 책임감을 느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모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자녀 쪽이 뭔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명백히 불합리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으로 구라키 다스로의 아들이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인터넷상에는 비난할 대상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피해자인 시라이시 겐스케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까지 난무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비방은 살해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업자득이다 라는 것이었다. 구라키 다스로가 시라이시 겐스케에게 과거의 범죄를 털어놓은 것은 비밀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그친 건 그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다. 궁지에 몰린 쥐에게 도리어 물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것이다. 개 중에는 가족까지 비방하는 글도 있었다. 얼핏 읽어본 것 중에 이런 게 바로 정의의 억압일 텐데 피해자 가족은 그런 건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재판이 시작되면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듯이 징징거리며 기자회견이니 뭐니 하고 나설 것이다 라는 게 있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자들인가 라고 아연했을 뿐이지만 그래도 상처받는 게 싫어서 애써 인터넷은 들여다보지 않도록 해왔다. 피해자 측에까지 그런 비난을 퍼부을 정도니 가해자 쪽에는 더욱더 무자비한 매리 자본이 쏟아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고소해 한다든가 하는 마음 따위 미래인은 전혀 들지 않았다. 살인은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 모두를 고통에 빠뜨린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식은 카페라테를 마시고 미래인은 그만 일어섰다. 기대했던 수확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이 커피점에는 이제 더 이상 올 일도 없을 것 같다. 커피점의 자동문을 지나 인도로 나섰다. 여기서 집에 가려면 지하철이 편리하다. 몬젠 나카초역에서 타면 한 차례의 환승으로 집에서 가까운 오모테산도 역까지 갈 수 있다. 경로는 여러 갈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20여 분이면 갈 수 있다. 아버지도 자가용이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했다면 살해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이제 새삼 아무 소용도 없는 생각을 해버렸다. 몬젠 나카초역을 향해 걸음을 옮기다가 무심코 맞은편 건물에 시선을 던지고는 흠칫했다. 그 파란 다운 재킷을 입은 남자가 건물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약간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 사람도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모양이다. 미레이는 걸음을 옮기면서 이따금 도로 건너편을 확인했다. 남자 쪽은 그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여전히 시선을 떨군 채 그리 가볍다고 할 수 없는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어떻게 할까 하고 미레이는 망설였다. 이대로 지하철역으로 가면 어딘가에서 그와 마주치고 말지도 모른다. 얼굴을 마주하면 분명 그도 알아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하철역 출입구까지 와버렸다. 그대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 남자도 반대편 출입구를 내려가고 있을 터였다. 이대로 가면 진짜로 마주칠 것이다. 계단을 내려와 긴 통로를 지나갔다. 모퉁이를 돌아가자 자동 개표구가 나란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안쪽에 다시 긴 통로가 있다. 그 남자가 에이타이대로 반대편 출입구로 내려왔다면 그 통로에서 나타날 터였다. 미레이는 가방에서 교통카드를 꺼내고 천천히 개표구로 다가갔다. 하지만 센서에 카드를 대기 전에 흘끔 안쪽 통로를 쳐다보고 말았다. 역시 거기로 그가 나타났다. 게다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앞을 보고 있었다. 그야말로 정확히 예상한 타이밍에 그와 시선이 덜컥 마주쳤다. 그쪽에서도 알아봤는지 흠칫 발을 멈췄다. 미레이는 고개를 돌리고 개표구를 통과했다. 나카노 방면이라는 표시를 보고 그쪽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무래도 벌써 지하철이 도착한 모양이다. 뛰어가면 탈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그가 뒤에서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왜 그런 기대를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플랫폼에 내려섰을 때 지하철 문이 스르륵 닫히고 있었다. 미레이는 차량 한 칸 거리쯤 안으로 더 들어가 걸음을 멈췄다. 선로 쪽을 향했다. 그 순간 파란 다운 재킷이 시야 끝에 들어왔다. 천천히 미레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윽고 2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저기 라고 그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다. 혹시 시라이시 변호사님의 가족이세요? 미레이는 숨을 가다듬은 뒤 얼굴을 아주 조금만 돌렸다. 네, 그런데요? 라고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대답했다. 아, 역시 그렇군요. 저 구라키 다스로의 아들입니다. 억누른 듯 낮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미레이는 조금 더 고개를 돌려 흘끔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래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시선을 돌려버렸다. 이번 일 어떻게 사죄해야 좋을지. 그러지 마세요, 이런 데서.
미레이는 말했다. 목소리를 낮출 생각이었는데 스스로도 흠칫할 만큼 험한 말투가 튀어나오고 말았다. 아, 죄송합니다.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서 있었다.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미레이도 역시 피하지 않았다. 아까 그 식당에 가셨었죠? 선로 쪽을 향한 채 미레이는 말했다. 아스나로 식당이에요. 어떻게 그걸... 그 맞은편 커피점에 있었거든요. 밖을 내다봤는데 우연히 눈에 들어와서. 그랬군요. 재판을 앞두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보러 갔어요. 왜냐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아무리 설명을 들어봐도 실제로 우리 아버지한테 일어난 일이라는 게 상상이 안 돼서 어쩌면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찾아갔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듯 말한 뒤에 그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다. 그쪽에게 할 말이 아닌데 미안합니다. 잊어버리세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 미레이는 침묵했다. 하지만 불쾌해진 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아마도 본심인 것이리라. 누구라도 내 아버지가 느닷없이 살인사건의 피고가 되었다면 의문을 품지 않을 리 없다. 뭔가 큰 착오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다음 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잠시 뒤 지하철이 도착하고 두 사람 앞에서 문이 열렸다. 승객들이 내리기를 기다려 미레이는 차에 올랐다. 구라키의 아들도 뒤를 이어 탔다. 저절로 나란히 가죽 손잡이를 잡게 되었다. 차 안은 승객으로 빽빽이 차 있어서 일부러 멀리 떨어지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 미레이는 그대로 서 있기로 했다. 댁이 어디세요? 미레이는 물어보았다. 고엔지예요. 근데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 다음 가야바초에서 내리려고요. 그래요? 미레이는 가야바초 다음 역인 니온바시에서 내려 환승할 생각이었다. 혹시 물어보면 그런 것까지 대답해야 하나? 라고 혼자 생각했지만 그는 이쪽의 행선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지하철은 곧 가야바초에 도착할 모양이다. 속도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다. 잠시 뒤 플랫폼에 들어섰다. 그럼 안녕히 라고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라고 미레이는 입을 열었다. 그와 눈이 마주쳤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말했다. 나도 그쪽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구라키의 아들은 눈이 둥그레진 채 말문이 턱 막힌 기색이었다. 뭔가 대답해야 한다고 초조해하는 게 보였다. 하지만 그가 할 말을 생각해내는 것보다 지하철 문이 닫히는 게 더 빨랐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채 그는 내렸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다. 플랫폼에 내려선 그가 길 잃은 강아지 같은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창 너머로 보였다. 하지만 나도 똑같은 눈빛인지 모른다 라고 미레이는 생각했다. 범인이 자백을 했고 이제 사건의 진상은 다 밝혀졌다고 모두들 말한다. 그리고 그 진상을 바탕으로 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진상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이 세상의 어머니와 자신뿐이라고 미레이는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또 있었다. 가해자의 가족도 역시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구라키의 아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를 만날 일은 이제 없을까? 어쩌면 재판에서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또 다른 접점은 있을 리 없다. 혹시 접점이 있다면 오늘처럼 사건 현장에 꽃을 올리러 갈 때일까? 그가 이따금 그곳을 찾는다면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다. 미레이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이 다음에는 언제 꽃을 올리러 갈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기묘한 가슴의 술렁거림은 뭘까? 미카와 안조역에서 택시를 타고 사사메초로 가주세요 라고 말한 순간 가즈마의 머릿속에 불안감이 스쳐갔다. 동네의 이름을 듣고 운전기사가 이번 사건을 떠올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의 지긋한 운전기사는 미카와 사투리를 섞어 되물었다. 사사메초? 거기도 꽤 넓은데 어디쯤이래? 산초메 사거리요. 아, 거기? 운전기사는 별다른 관심은 내보이는 일 없이 차를 몰았다. 본가는 산초메 사거리에서 한참 더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너무 집 가까이에서 내리면 운전기사가 이번 사건 쪽으로 상상을 발동할 것 같아 두려웠던 것이다. 지나친 걱정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1984년에 오카자키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사람, 즉 유치장에서 자살한 사람은 실제로는 무죄였고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이 진범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진범이 사사메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 동네에 퍼졌을지 가즈마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다. 다행인지 우연인지 운전기사는 말수가 적었다. 가즈마는 최근에 이 근처에서 무슨 특이한 일은 없었느냐고 물어볼까도 잠깐 생각했지만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될까봐 결국 아무 말도 못했다. 차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고향에 돌아온 건 2년 만이다. 친척 제사에 얼굴을 내밀었던 게 마지막이었다. 그때는 당숙에게 도쿄에 가더니 고향에는 아예 발길을 끊기로 했느냐고 크게 혼이 났다. 특히 아버지의 노후를 어떻게 해줄 거냐고 캐물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괜히 애 괴롭히지 말라고 대꾸했던 건 아버지셨다. 당숙은 다 자네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불만스러운 얼굴을 보였다. 그 당숙도 이제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호리베가 전해준 이야기로는 아버지가 친척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내용은 확실치 않지만 가즈마는 대략 짐작이 갔다. 이번 사건으로 큰 폐를 끼친 것을 깊이 사죄하며 자신과는 연을 끊어도 좋다 라고 했을 것이다. 즉 가즈마가 받은 편지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아이치현 미카와 지역에는 일가 친척들이 돈독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 구라키 집안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런저런 행사로 자주 모임을 가졌다. 가즈마도 도쿄에 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 그런 자리에 반드시 참석하곤 했다. 아버지가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장남이 나 몰라라 할 순 없다. 제대로 하자면 직접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며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터였다.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럴 만한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 본가에 내려온 것은 다른 목적 때문이었다.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고 생각한 것이다. 특히 아버지의 과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가즈마는 납득할 수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었다. 도쿄에 사는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살해 동기로 알려진 1984년의 살인사건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이야기였다. 실제로 아직도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자신이 어린애였을 때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선량하고 성실하고 주위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분이었다. 가족에게도 믿음직스러운 존재였다. 그런데 그 얼굴 밑에 살인범이라는 또 다른 얼굴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인가? 말도 안 된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히가시오 카자키역 앞 금융업자 살해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인 모양이었다. 주간 세보의 기사에는 구라키 다스로가 사체 발견자로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었다고 나와 있었다.
그것을 기자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라고 하니까 거짓은 아닐 터였다. 만일 정말로 아버지가 그 사건의 진범이라고 쳐도 그렇다면 그때는 왜 체포되지 않았는가? 사체 발견자라고 하면 추리소설이나 미스테리 드라마에서는 가장 먼저 의심을 받지 않던가. 아버지는 경찰이 자신을 용의자로 볼 만한 결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을 거라고 진술했던 모양이지만 이 나라 경찰이 그렇게 쉽게 혐의를 지을 리 없다. 실제로 그런 허술한 수사를 했다가는 미해결 사건이 산더미일 것이다. 역시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버지가 사실대로 진술한 게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다. 가즈마의 뇌리에 낙인처럼 달라붙은 말이 되살아났다. 나도 그쪽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시라이시 겐스케의 딸이 헤어지는 참에 던진 말이다. 그런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그 말투로 짐작해보면 구라키 다스로의 진술에 드러난 시라이시 겐스케의 인간상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술 조서 어디에도 구라키가 시라이시의 인간성을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은 없었을 터였다. 가즈마가 읽어본 바로는 오히려 친절하고 정의감이 투철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렇다면 진술 조서에 나온 시라이시의 언동 자체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뜻인가? 공소시효 만료로 살인죄의 처벌을 면한 상대에게 진심으로 속죄할 생각이라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몰아붙였다고 진술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언동을 할 리가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도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가즈마는 당연한 것을 이제 새삼 깨달았다.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불합리해서 최소한 그 동기만이라도 납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일 것이다. 범인의 진술 내용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그걸 어떻게든 밝혀보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재판이란 원래 그런 자리였어야 하는데 지금 이대로 일이 흘러가면 구라키 다스로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 아래 모든 것이 결정되고 결국 그걸로 끝나버린다. 시라이 씨의 딸은 그런 상황에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가즈마는 신비한 감각에 휩싸였다. 가해자의 아들과 피해자의 딸, 서로 입장이 전혀 다른데도 추구하는 것은 똑같다. 라는 느낌이 든 것이다. 물론 이런 감각을 그녀가 안다면 크게 분노할 게 틀림없지만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가즈마는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얼른 마스크를 썼다. 길가에서 아는 사람을 덜컥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도 이 동네에 아직 많이 살고 있다. 그나마 겨울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면 도리어 눈에 띄었을 것이다. 독감의 유행이 오늘만큼은 고마웠다. 택시에서 내려 주의 깊게 사방을 살피면서 집으로 향했다. 그리운 고향이었건만 오늘 가즈마는 마치 적지에 몰래 숨어든 공작원의 심경이다. 주로 자동차로 이동하는 일이 많은 지역이라서 도쿄에 비하면 길가를 오고 가는 사람은 적은 편이다. 그래도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앞에서 사람이 올 때마다 머리를 쓸어 올리는 척하면서 눈가를 가렸다. 호리베에게는 오늘 본가에 다녀오겠다고 미리 전화로 이야기했다. 아버지 없이 오래 비어둔 집이 걱정되어서요.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호리베 변호인은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즈마 씨의 집이니 제가 가라 마라 할 권리는 없어요. 오래 비워둔 집이 걱정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분 좋을 일은 없다고 미리 각오하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호리베는 본가도 가택수색이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구라키 다스로의 진술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집안의 편지며 주소록 등을 압수해 갔다고 한다. 검찰 측에서 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만한 건 찾지 못한 모양이니까 압수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계기로 인근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을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가즈마 씨가 돌아왔다고 하면 분명 험담을 퍼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동네 이미지가 나빠졌다느니 하는. 알겠습니다. 각오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들키지 않는 것이겠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집안을 확인해보고 무사히 도쿄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도 복잡한 기분이었다. 변호사에게 뭔가 상의할 때마다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눈에 띄지 마라. 숨을 죽이고 있어라. 라는 말을 듣는다. 드디어 본가 근처였다. 긴장은 더욱더 높아졌다. 주위 상황을 살피면서 다가갔다. 이제 곧 집 앞이라는 타이밍에 어디선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가즈마는 순간적으로 내 집 앞을 그대로 지나쳤다. 다음 모퉁이를 돌아 잠시 기다렸다가 몸을 돌려 다시 집 앞으로 갔다. 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대문을 지나 현관으로 달려가 열쇠를 구멍에 꽂았다. 잠금이 풀리는 철커덕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미끄러지듯이 안으로 들어갔다. 열쇠를 치우고 나서야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긴장되는 귀향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두근거림을 가라앉힌 뒤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10여 년을 함께한 집은 성인이 되고 나서 돌아보면 기억에 있는 것보다 조촐한 인상이다. 복도 폭이 이렇게 좁았었나? 하고 새로운 발견을 한 듯한 기분이었다. 거실로 들어가 실내를 둘러보았다. 집 안에 배어든 향불 비슷한 냄새에 안타까움이 끌어올랐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우리 집이 참혹한 폐허가 된 것만 같았다. 벽 쪽에 장식장으로 다가갔다. 유리문이 달린 중간 선반이 있고 그 위쪽은 작은 서랍들이, 아래쪽은 큼직한 미닫이 문이 닫혀 있다. 유리문 너머로 찻잔과 주전자가 나란히 놓인 광경은 가즈마가 어릴 때부터 본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요즘에는 슈퍼에서 사온 페트병 차만 마셔서 주전자로 내릴 일도 없다. 라고 아버지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상단 서랍을 열자 녹차통, 홍차 티백, 잼병 등이 빼곡하게 들어찼다. 잼병을 손에 들고 보니 아직 개봉도 안 했고 유효기간은 10년 전이었다. 녹차며 티백도 비슷할 것이다. 하단의 미닫이 문을 열자 노트며 파일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노트를 꺼내 펼쳐보니 오래전의 가계부였다. 필체는 어머니의 것이 틀림없었다. 몇 년분의 가계부를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챙겨둔 의도는 확실치 않지만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일기장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파일 쪽은 요리 레시피를 잡지 등에서 오려낸 것이다. 요컨대 이 찬장에 수납해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과거인 것이다. 가택 수색을 담당한 사람들도 분명 맥이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파일을 돌려놓을 때 맨 끝에 책 등을 보고 흠칫했다. 어머니의 과거만은 아니구나 하고 다시 살펴보았다. 그것은 앨범이었다. 얄팍한 요즘식이 아니라 번듯한 표지가 달린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이따금 펼쳐봤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본 적이 없다. 가족끼리 기념 사진을 찍는 일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가만가만 표지를 펼쳤다. 첫 장은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었다. 전통 의상의 아버지가 서 있고 그 옆에 화려한 신부 옷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지사토, 사내 결혼이었다고 가즈마는 들었다. 사진 속의 두 분은 젊었다. 다만 컬러 사진은 상당히 빛이 바랬다. 가즈마가 태어나기 2년 전의 날짜가 바로 옆에 찍혀 있었다. 그 다음 장에도 두 사람만 찍힌 사진이
몇 장 붙어 있었다. 아무래도 여행길인 것 같다. 두 사람의 등 뒤에 거대한 금줄이 보였다. 사진 옆에 작은 글씨로 이즈모 신사에서 라는 기록이 있었다. 신혼여행 때는 이즈모 신사에 갔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구라키 집안 역사의 시작인 것인가?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온 것은 아기 사진이었다. 이불 위에 벌거숭이로 눕혀져 있다. 물론 가즈마다. 구라키 집안에서 신혼여행 다음으로 큰 이벤트는 장남의 탄생이었던 것이리라. 그 뒤에는 가족 3명의 사진이 한참이나 이어진다.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찾아간 모양이다. 바다, 산, 공원, 크리스마스 사진이 있었다.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가즈마를 가운데 앉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양 옆에서 카메라를 향해 빙그레 웃고 있었다. 사진 귀퉁이에 찍힌 날짜는 1984년 12월 24일이었다. 1984년 히가시오 카자키역 앞 금융업자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해다. 가즈마는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는 루돌프 사슴뿔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즐거워 보이는 표정에서는 살인자의 기미 따위는 털끝만큼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시 한 장 한 장 넘겼다. 가즈마가 그 손을 멈춘 것은 기묘한 단체 사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집을 배경으로 가족 3인 외에 10여 명의 남자가 찍혀 있었다. 날짜는 1988년 5월 22일. 옆에 드디어 마이홈으로 이사라는 힘찬 글씨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다. 이사는 가즈마의 가장 오래된 기억 중에 하나다. 어른들이 트럭에서 차례차례 짐을 내려 집 안으로 옮기는 광경이 뇌리에 남아있다. 이삿짐 센터 사람들인가 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이 사진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이다.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던 시절 후배의 이사를 도와준다면서 일요일에도 나간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모양이다. 직장의 일체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뒤에도 가족 사진이 몇 장씩 이어졌지만 가즈마의 초등학교 입학식 때부터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극단적으로 줄었다. 소풍, 운동회, 여름 캠프 같은 학교 관련 사진뿐이다. 어쩌다 해수욕장이나 새해 첫 참배로 가족 사진이 있었지만 가즈마 옆에 서 있는 건 대부분이 어머니 지사토였다. 아버지는 열심히 셔터만 눌렀던 것이리라. 가즈마는 앨범을 다시 미닫이 안에 넣었다. 그립고 반가운 사진들이지만 들여다보는 사이에 허탈함이 쌓여갔다. 게다가 지금은 추억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집에 온 목적은 아버지의 과거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하지만 30여 년 전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가? 가장 좋은 건 일기장일 텐데 그런 걸 썼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경찰에서 이미 가져가지 않았을까? 아무튼 오래된 것을 찾아보기로 했다. 30여 년 전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짐작해 볼 만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경찰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더라도 가족에게는 의미가 있는 뭔가가 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거실을 나와 옆방으로 건너갔다. 원래는 손님방이었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아버지가 주로 썼던 곳이다. 예전에는 부부 침실이 2층이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손님이 찾아오는 일도 거의 없어지자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아버지가 이쪽으로 옮긴 것이다. 가즈마의 방도 2층이지만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잘 알지 못했다. 환기를 위해 이따금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겠지만 아마 가즈마가 마지막으로 방을 나왔을 때 그대로 책상 위에 꺼내놓은 물건이 어질러져 있을 터였다. 옆방의 형광등 스위치를 켜고 발을 들이밀기 전에 안의 상황부터 확인했다. 대충 둘러본 바로는
가택 수색이 들어왔던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깨끗이 정리된 느낌이었다. 방바닥에 있는 것은 좌탁과 방석뿐이다. 그 좌탁 위에는 달랑 전기 스탠드밖에 없었다. 책장으로 시선을 던졌지만 딱히 책이 줄어든 것 같지도 않았다. 그 옆에 서랍장을 열어보니 잘 개킨 옷가지가 단정히 담겨 있었다. 유일하게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든 것은 서랍 한켠이었다. 안에 든 것이 거의 다 사라지고 없었다. 가지만은 기억을 더듬어 이 서랍에 편지류 외에 예금 통장 등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냈다. 아마도 경찰이 압수해 간 것이리라. 편지류는 주변 인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은 수상한 돈의 흐름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그 밖에 서랍 2개가 있었지만 둘 다 명백히 내용물이 줄어든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가지만은 짐작도 가지 않았다. 서랍 바닥에 큼직한 갈색 봉투가 남아있었다. 상당히 두툼하다. 오래된 서류들을 보관해둔 모양이었다. 방석에 앉아 봉투 안의 것들을 모두 좌탁에 꺼내보았다. 등기부 등본, 부동산 권리증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집은 네가 원하는 대로 처분해도 무방하다. 라고. 사용이 끝난 회사 예금 통장이며 대출 계약서 등도 들어있었다. 생각해보니 이 집을 매입하기 위해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은행보다 이자가 훨씬 낮다고 했다. 그래서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 라고도 했었다. 가즈마는 흠칫했다. 히가시 오카자키 역앞 금융업자 살해 사건의 상세한 내용이 생각났다. 교통사고를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싶었다는 게 바로 살해 동기라고 했다. 회사에서 쫓겨나면 마이홈에 매입 자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칼을 손에 들었을 때 아버지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도 스쳐갔던 것일까? 암울한 상상으로 한층 마음이 무거워져서 손에 든 통장을 좌탁에 내려놓았을 때였다. 인터폰 차인벨이 울렸다. 소스라치게 놀라 움찔 엉덩이가 들렸다. 이런 시간에 누가... 전혀 짐작조차 못한 채 방을 나섰다. 인터폰 수화기가 몇 군데 달려있다. 가장 가까운 곳은 복도다. 수화기를 들고 네,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다. 택배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말했다. 아, 네. 수화기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누가 뭘 보내온 것인가? 현재 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인가? 현관 앞에서 문을 열기 전에 도어 스코프를 들여다보았다. 밖에 서 있는 것은 택배업자 점퍼를 입은 남자였다. 가즈마는 잠금쇠를 풀고 문을 열었다. 구라키 씨입니까? 남자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가즈마. 구라키 가즈마예요. 그러자 남자는 한 차례 고개를 끄덕이더니 왼쪽 귀를 만졌다. 그곳에 이어폰이 꽂혀 있는 게 보였다. 남자가 상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였다. 경찰입니다. 이 집에 수상한 인물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경찰 수첩이었다. 다시 잽싸게 챙겨 넣더니 뒤를 돌아보며 한 손을 올렸다. 문 밖에 외건 한 대가 서 있었다. 그 뒤에서 남자 2명이 나타났다. 한 사람은 제복을 입은 경관이고 또 한 명은 후드 달린 방한복을 걸친 노인이었다. 그 얼굴을 보고 가즈마는 흠칫했다. 예전부터 잘 아는 인물. 바로 옆집에 사는 요시야마 씨였다. 가즈마 씨, 라고 택배업자 차림의 경관이 이름을 불렀다. 이건 대답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뭘 했다기보다 그냥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둘러보러 왔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올해 집을 비우셔서요. 그렇군요.
경관은 가즈마의 얼굴과 현관을 번갈아 바라본 뒤 등을 꼿꼿이 세웠다. 이상이 없다는 건 확인됐으니까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고 경관은 빠른 걸음으로 대문 밖으로 나가 외건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자 제복 차림의 경관도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뒤에 남은 것은 요시야마뿐이었다. 겸연쩍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가즈마는 아버지의 샌들을 신고 대문 앞으로 나갔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시야마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 응, 그래. 요시야마는 해성해성해진 머리를 긁적였다. 아까 우리 집 마당에 나왔는데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 문이 탁 닫히는 소리야. 아무래도 집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거참 이상하다 했지. 아니, 요즘 아무도 없었잖아. 그래서 창문을 봤더니 불이 켜져 있더라고. 이건 못된 놈들이 몰래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한 걸세. 아유, 미안하네. 가즈마가 내려왔을 줄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만. 경찰하고 외건 뒤쪽에서 지켜보셨어요? 그랬지. 집안에서 혹시 아는 사람이 나오면 말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가즈마가 보이길래 경찰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게 무선을 통해 그 택배업자 차림의 경관에게 전해졌던 것이리라. 자신과 아버지의 처지를 새삼 깨달은 기분이었다. 아이치 현경에서도 구라키가는 특별한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소소한 신고에도 즉각 출동했다. 일부러 택배업자로 변장까지 한 것은 경찰이라고 밝혔다가 자칫 수상한 자가 도주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건 안에는 다른 경관들도 타고 있었는지 모른다. 아, 정말 미안하네. 괜한 소란을 일으켜서. 요시야마가 얼굴 앞에 손날을 세웠다. 아, 아니요. 저야말로 아버지 일로 이웃에 큰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 폐라는 것보다 참말로 깜짝 놀랐어. 그때 차 한 대가 옆을 지나갔다. 운전석의 남자가 두 사람을 흘끗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우리 집으로 갈까? 차라도 한잔 하자. 아, 아니요. 하지만 사양할 거 없어. 어차피 우리 집 아무도 없어. 자자 라고 재촉을 받고 옆집으로 들어갔다. 동서양을 절충한 응접실에서 가즈마는 유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요시야마와 마주 앉았다. 실은 아직도 믿어지질 않아. 내가 아는 그 구라키 씨가 사람을 죽이다니. 요시야마가 주전자로 차를 내려주면서 말했다. 아버지와는 최근에도 자주 만나셨던가요? 당연하지. 마누라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나가니까 우리도 낮에는 나 혼자뿐이야. 동네 주민 모임 같은 때는 늘 함께 나갔지. 그렇게 신세를 졌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가즈마는 테이블에 두 손을 짚고 머리를 숙였다. 요시야마는 하고 신음소리를 올렸다. 이게 어디 자네가 사과할 일인가? 그러지 말고 어서 머리 들어. 자자, 차나 마시자. 찻잔을 밀어주는 기척이 있어서 가즈마는 얼굴을 들었다. 방금도 말했지만 나는 당최 믿어지지가 않아. 구라키 씨가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게다가 30여 년 전에 살인사건의 진범이라니. 누군가 딴 사람 이야기인 것만 같아. 가즈마는 퍼뜩 생각나는 게 있었다. 아, 참. 아저씨도 아버지랑 같은 공장에서 일하셨죠? 그렇고 말고 소속은 달랐지만 둘 다 안조 공장이었어. 구라키 씨는 생산기술부, 나는 생산라인. 점심시간이면 신나게 카드놀이를 했었는데. 그 무렵에 저희 아버지께 뭔가 이상한 기색은 없었던가요? 만일 정말로 사람을 죽였다면 전혀 아무 변화도 없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건 요시야마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너무 옛날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밖에는 어떻게 이야기할 방도가 없어. 아, 네, 그러시겠죠. 하지만 이라고 요시야마는 말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딱히 인상에 남을 만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구라기 씨는 그때도 평소와 전혀 달라진 게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버지가 히가시 오카자키 사건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던가요? 사체 발견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던가요? 아, 응, 그거 말인데 나도 희미하게 생각이 나긴 해. 근데 그게 구라키 씨한테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지 건너 들은 얘기인지 영 애매하더라고. 아무튼 별로 인상에 남을 정도는 아니었어. 요시야마의 말은 타당성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아버지에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게 범인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겠지만. 차 마시게 식어버리겠네. 고맙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가즈마는 찻잔에 손을 내밀었다. 그 온기가 요시야마 씨의 배려처럼 느껴져서 더욱 고마웠다. 냉대를 당할 거라고 각오했었기 때문이다. 집은 어떻게 할 건가? 요시야마가 물었다. 가즈마가 여기 내려와서 살진 않을 거고. 제가 내려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팔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 참말로 섭섭하네. 이웃사촌으로 오래 살았는데. 가즈마도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 옆에 단독 주택을 분양한다는 소식은 내가 알려준 거였어. 그러셨어요? 이 근처는 대부분 우리 원청 회사의 계열사에서 분양한 주택이야. 계열사여서 특별 가격으로 살 수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 회사 사람이 많은 거야. 그 이야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주민 모임에 가면 회사 사람이 바글바글하다고 아버지가 말했었다. 결국 처분하는 건가? 거참 진짜로 섭섭하네. 하지만 어쩔 수 없나. 구라키 시내 이사 오던 날이 또렷이 생각나는데 나도 이삿짐 나르는 걸 거들었거든.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기억을 못해서. 조금 전에 본 단체 사진 속에 요시야마도 찍혀 있는지도 모른다고 가즈마는 생각했다. 그야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지. 가즈마는 아직 한참 어렸어. 그때는 2주 연속으로 구라키 씨한테 메밀국수를 얻어먹었는데. 요시야마가 먼 눈을 하고서 말했다. 2주 연속으로 메밀국수를요? 응, 이사턱으로 구라키 씨가 메밀국수를 사줬어. 왜 2주 연속으로? 애초에 이사하기로 정한 날에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못하게 됐거든. 근데 그 다음 주 일요일은 하필 만사가 흉하다고 하는 불멸일인 거야. 그래서 우선 형식적으로나마 구라키 씨가 빗속에 박스 몇 개를 자동차로 싣고 왔어. 그때 배달 메밀국수를 시켜줘서 나하고 둘이서 먹었었지. 그러고는 그 다음 일요일에 본격적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는 정식으로 이사 메밀국수를 돌렸지. 나는 그것도 받아 먹었으니까 2주 연속으로 대접을 받은 셈이지 뭐야. 네, 그런 일이. 가즈마는 다시 이삿날의 단체 사진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원래 예정했던 이삿날은 그 일주일 전이었던 모양이다. 설마. 문득 심장이 두근거려서 가즈마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엄청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면 기억의 착오인가? 왜 그러나? 요시야마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차 감사히 잘 마셨습니다. 응, 그래. 어떤 말을 해줘야 좋을지 모르겠네만 어쨌든 기운을 차려야 해. 건강 조심하고 자포자기를 해서는 안 되네.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가즈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네고 현관으로 향했다. 요시야마의 진심 어린 배려가 너무나도 고마웠지만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확인할 게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로 뛰어갔다. 장식장 미닫이를 열고 급히 앨범을 꺼냈다. 그리고 그 이삿날의 사진이 붙은 페이지를 펼쳤다. 역시 맞다. 날짜가 5월 22일이라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초 예정은 그보다 일주일 전이었다. 즉 5월 15일이다. 1984년의 5월 15일은 히가시 오카자키 역앞 금융업자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아버지는 자신이 사람을 죽인 그 날짜를 굳이 이삿날로 택했다는 것인가?